김동수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여러가지 질문, 댓글들을 알아보고 김동수 교수님께 직접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고요. 예. 또 이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이 전망이 나왔어요. 암울하게. 예. 뭐 교수님도 종종 얘기는 하시긴 하셨지만 뭐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내년에? 역시 올해도 어렵지만 내년에는 더 어렵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한 50만 명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부터 64세까지인데, 네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그 인력들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에 아마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LG경제연구원에서 말이죠. 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으로 하향 조정했어. 그리고 내년에는 무려 1.8%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이거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저도 아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 달성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저 나름대로 또 예측을 했는데, 또 며칠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시아 개발은행이라고 있어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과 내년의 경제 성장률을 말이죠, 두 달 만에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3포인트까지 지금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평가기관 있죠, 피치. 네. 피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가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참 내년의 경제가 상당히 암울하게 보입니다.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이런 기관들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도대체 원인은 어디 있는 걸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네. 내년에 경제가 어려울 거 예상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말이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장기화, 일본의 경제 보복,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죠, 수출이 9개월째 감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여파로 인해서 내수 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투자가 감소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반도체가 지금 수출이 격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당분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하니까 내년도에 상당히 어렵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올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정부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어온 국민들은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저물가와 디프레이션 우려와 맞물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죠, 잘못하면 내년에 금융위기도 올 수 있어요. 아이고. 이런 경제위기에 진짜 파이낸셜 클라이시스, 금융위기가 오면 진짜 큰 혼란입니다.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로만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나 그렇죠, 확충을 하고 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뭐 이렇게 전공법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가 말이죠, 기업 활력을 되살리고 혁신 성장과 규제 개혁에 앞장서야만이 경제가 회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좀 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좀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현실이 이렇다. 우리 정말 모든 기업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 신선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꽤 오랫동안 지금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보내드린 것 같아서 거의 50일 동안 또 뭐 조국 사태 때문에 말이죠, 국민들이 얼마나 또 우울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부러 안 좋은 소식을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좋은 소식, 되게 행복한 소식만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또 저희가 거짓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팩트죠, 팩트. 팩트 그대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언론에서는 또 언론 플레이라는 게 또 있고 어떻게 좋은 소식으로 좀 포장을 하고 뭐 그런 건데 저희는 절대. 자, 그러면은 이런 암울한 소식 잠깐 접어두고 실제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의 질문들 좀 알아보고 그러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죠. 서장훈의 자기계발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알림해놓고 영상 올리실 때마다 봅니다. 27살 취준생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이구, 서장훈님 27세
취업준비생. 열정이 대단합니다. 야. 취업준비를 하시면서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신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쩌면 지금 취업준비생이면서도 자기 개발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미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자기 개발이죠. 자기 개발이죠. 그래서 일단은 네.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셔서 네. 경제 활동을 해야만이 네네.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생활할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해서 돈이 있어야. 그러면요. 예. 돈이 있어야 돼요. 예, 돈이 있어야 뭐 경제 빨리 예. 취직하셔서 네. 받는 월급으로 네. 3분의 1은 저축하시면서 네. 경제 기초 체력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틈틈이 계속 제 방송 예, 김동수 유튜브 계속 보시면 예. 서장훈님 사랑합니다. 베로나님 집값은 최근 계속 오른다고 뉴스 나오는데 언론 플레이인가요? 예. 지금 말이죠. 정부가 그 투기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정부가 수도권 공급 주택을 확대 정책을 쓰고 있고요. 네. 또 앞으로 조만간에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도 지금 2년 동안 정부가 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관심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은 지금 집값이 막 부동산 일시적으로 침체하면서도 막 폭등하고 그랬잖아요. 네. 과열되고 예. 이런 것들이 부동산 뉴스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뉴스도. 예. 예.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뭐 국지적으로 상승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네. 어느 특정 지역에 한 건 거래가 발생해서 말이죠. 가격이 올라간 걸 말이죠. 막 대서특비라고 막. 이게 문제라는 거야. 상승하는 막 기사, 지금 또 갱신가, 신고가를 갱신했다. 막 이런 기사들 때문에 언론 기사들을 보고 일반인들이 그거 보고 야,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부만 그럴 뿐인데. 그렇죠. 예. 네. 마치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예. 마치 다 그런 것 마냥. 예.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네. 강남의 그 대치동에 있는 그 어떤 아파트인데 8월 달에 한 건 발생했더라고. 7월에 한 건 발생했는데 네. 그런데 진짜 최고가를 갱신했어. 27억 7천만 원의 거래가 발생했는데 예. 그걸 그냥 막 언론사마다 기사를 그냥 막 다 뿌렸구나. 다 뿌리니까 예. 일반인들이 야, 가격 올라가는구나. 한 건 거래를 했는데. 한 건. 예. 이런 걸로 좀 호도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집값의 좀 뭐랄까 시세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한 몇 건 정도 일어나야 좀 그런 게 정상적으로 예. 뭐 여러 건 거래가 발생이 돼야 되겠죠. 한 10건 정도면 될까요? 아니 그래도 뭐 한 3건 이상 5건 6건 돼야 되지. 그 정도는 한 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예. 언론 플레이네요. 그렇죠. 언론 플레이죠. 언론 플레이네요. 언론도 좀 각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기자님들 참 고생 많아요. 네. 그런데 그 탑 기사 쓰려고 말이죠. 기획 기사 쓰기 위해서 뭐 이해는 가는데 그걸로 호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박현자님, 부천 상동 아파트 살고 있는데 송도 요즘 세분양 받는 건 어떨까요? 아님 지금 팔고 전세로 가는 건 어떨까요? 제가 박현자님의 그런 그 재무 상태를 알 수 없으니까 네.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네. 분양을 받는 거와 또 일반 매수 타이밍은 아마 내년 하반기에 전략을 세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은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네. 국민주택 그 분양은 안 되고 민영주택을 신청하셔야 되는 거 그건 알고 계시죠? 민철이네님, 영종도 운서동 카페거리 사는 건 어때요? 카페거리. 예. 영종도 운서동이 그 하늘도시예요. 아름다운 시티지요. 예. 카페 혹시 카페 운영하시나요? 혹시 카페 운영하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놀러 가자고요.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면 말이죠. 네. 저는 살만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아주 거기 아름답거든요. 정원들도 아름답고요. 카페도 아름답고 네. 나무들도 있고 예. 또 하늘을 보면 말이죠. 하늘이 파랗잖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살기 좋은 곳이군요. 예. 미래의 재산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미래 가치도? 네, 미래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여러 가지로 조건이 괜찮네요. 그렇죠. 예. 뭐 주거도 하시면서 또 카페 운영하시면 사업도 하시면서 뭐 일거양득 아니겠어요? 네. 이창미님, 경기 고양 3기 신도시 분양하면 해도 될까요? 분양가는 1,500에서 2,0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창미 씨
무주택 세대주이시면 네. 뭐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고향 3기 신도시는 뭐 그 지역이 어떤가요? 괜찮은? 좋아요. 2023년도에 입주 네. 예정일 것 같은데 예. 신도시가 고향 3기 신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괜찮을 것 같습니까? 네. 신혜홍님,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공항 근처 논밭을 사는 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평당 67이라고 하네요. 평당 67만 원인가 오죠? 예, 그런 것 같죠. 67이로. 지금 농지를 구입해가지고요. 네.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농지를 투자 목적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거나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미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네. 주소를 보내주시면 네. 특별히 뭐 권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를 아시면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들어가시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 이용 열람해가지고 뭐 도시지역이다, 자연 녹지지역이다 이런 게 뜨거든요. 네. 그걸 보고 또 토지 모양도 보고 네. 그런 내용을 보셔야 투자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 예. 순금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금값은 오르게 되는 거 아닌지요? 많이 오른 시점인데 지금이라도 늦은 게 아니라 금을 사두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같이 예, 해보겠습니다. 자, 에벤에셀님,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할까요? 달러는 수수료 등이 많다고 하던데요. 달러는 수수료가 들어가죠. 예. 금값이 많이 올랐죠. 네.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 예. 한 돈에 21만 8천 원. 27일 기준, 27일 기준. 그런데 8월보다는 떨어졌어요. 8월이 최고 고점을 찍었지. 네. 그런데 9월 초부터 약간 소폭 떨어져서 지금 21만 8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올해 들어서 8월이 최고점을 찍었어요. 9월 들어서 이제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만약에 내가 여유 자금 1억 있다 그러면 1억을 다 사는 게 아니라 한 10% 내지 20% 정도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요.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금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아마 내년에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면 안 되고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또 금값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금 시세를 늘 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한번 좀 그래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일기 쓰듯이 지금 오늘 9월 27일 21만 8천 원, 또 뭐 10월 뭐 한 5일경에 얼마,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넷 조사해보세요. 금 한 돈 시세를 하면 나오거든. 바로 나오죠. 뭐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해도 나오니까요. 좀 여유 있는 자금 있으면 여유 자금 있으시면 사는 것도 괜찮아요. 안다 살고 싶지님, 경기 진접 부평지구 신축 아파트 분양해도 될까요? 교수님의 좋은 고견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거 목적이면 당연히 신청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금액을 대출받는 건 리스크가 있어요. 50% 이상 대출받는 건 위험해. 모자라가지고 한 20, 30% 대출받는 건 가능하지만 어느 분들은 집 사면서 말이죠. 60%, 70%, 80%까지 대출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가능한 범위까지. 그렇죠. 옛날에 2008년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을 때 미국에서는요. 대출을 90%까지 해줬거든. 그러니까 80%, 90% 대출받은 사람들이 집값 떨어지면 그냥 다 망한 거야. 2008년도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대출은 받아도 되지만 좀 적은 폭 안에서. 근데 요즘 집을 사는 사람들이 다 대출이 있더라고. 그렇죠. 대출 안 끼고 집 사기 힘들죠. 어렵죠. 그러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매월 이자 상환해야 되지. 또 원리금 상환해야 되지. 그러니까 박봉에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상환하면 돈 쓸 게 없어. 그러니까 소비가 부진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집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또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또 그렇죠. 자, 다음 상록수님, 교수님, 오피스텔이 사무실로 이용한다면 상업용이 아니라 업무용 아닌가요? 업무용과 상업용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사업상 사무실로 쓰면 업무용이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상업용이라고 하면 파는 사람, 매도인 입장에서 매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상업용 건물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매매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서 그 지역에서
건물에서. 예.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예. 사무실로 쓰이면 업무용이고 매도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매를 할 목적이라면은 어떤 그 매매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상업용이다. 뭐 이런 말 보통 써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 예. 그럼 업무 뭐 사무실로 이용한다면 뭐 업무용이 맞겠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김레아님, 유명한 부동산 강사는 공급이 절대 부족하다고 부동산은 우상향이라고 전세라도 끼고 살아내요. 서울은 부동산 하락 전망에서 제외인가요, 교수님? 네. 역시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먼 훗날을 보게 되면 당연히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 왜?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지금 서울에도 집 없는 사람이 50%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네. 반드시 매수 타이밍이 와요. 네네. 그러니까 저점에서 사야 됩니다. 내가 볼 때 뭐 2020년 뭐 하반기에 사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내가 그 지역에 매수하겠다, 이사 가겠다면 매매 가격 변동률을 계속 살펴보셔야 돼. 지금 떨어지는 시점인지 올라가는 시점인지. 그러니까 결국 서울은 올라갈 테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락세가 더 짙으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울도 항상 저점이 고점이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 10억 가던 것이 뭐 내년에 8억까지 떨어질 수 있고, 네네. 또 내년에 8억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도에 뭐 13억이 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고점, 저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늘 연구해서 저점에서 사고, 네. 고점에서 매도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네. 강광준님, 하나 의문인 게요. 달러 가치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미국에서 달러 조작국으로 찍혀 관세 때릴 텐데 우리나라 정부가 손 놓진 않을 거고요. 둘째, 내년에 경제 폭망하면 유동성이 마를 텐데 왜 원화 가치가 하락하나요? 시중에 돈이 안 도는데 당장 1억이 없어 망할 회사도 있을 텐데요. 이해가 안 가네요. 대출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침체 상태예요. 네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말이에요. 각 나라마다 지금 환율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 아시죠? 아마 내년에는 경제가 폭망하면 네.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기준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정부가 QE 양적 완화를 시작합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돈을 푼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기 위해서 국채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적 완화로서 경기를 회복시키면서 네.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안 좋으면 그 나라의 기준금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 예, 예. 원화 가치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리니까 결과적으로 네. 정부가 QE 양적 완화를 도입해서 경기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네. 돈을 푸는 작전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또 확보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지. 있는 사람들은 있고 없는 사람들은 뭐 정말 돈이 풀어지니까 그렇죠. 예,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님, 저는 60대 중반인데 상속인이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었는데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농지가 5필지 3,000평, 공시지가는 평당 6만원, 시가는 20만원인데 취득세 신고와 상속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취득세는 공시지가로, 상속세는 시가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또는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세,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결론은 필요시 양도를 할 예정입니다. 형제들 숫자가 많아서. 예.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입니다. 네. 그리고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인데 네.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붙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하시면 되겠고요. 상속을 받아가지고 상속재산을 처분한다고 그랬거든요.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그 감정평가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원래는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가 없다 하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자녀들만 상속받았다면 아마 일괄공제 5억까지 공제해 주니까 시가가 5억 미만이면 세금이 없어요. 그래도 신고하는 게 유리하고요. 언젠가 제가 방송했는데 네. 신고하는 것도 유리하고 어차피 팔라고 처분하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감정평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상속세 신고는 역시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로 말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평가받는 게 좋습니다. 홍희연님, 교수님의 유튜브를 듣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수지지구에 올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은 어떤지요? 아니면 내년 말경에 매입하는 것이 나은지요? 또한 수지지구의 입지와 상승 여력은 어떤지요? 자금은 약 3억에서 3억 5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남으로 출근하기 편리하면서 향후 재테크로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지역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과거에 용인시는 용인군이었어요. 네. 그런데 용인시가 된 게 1994년이거든. 내가 알아요. 이 과정을. 예. 좀 연구가 있어가지고 네. 시승격으로 했는데 네. 그래서 용인시 지금 뭐 수지지구, 죽전지구, 동백지구 많아요. 네. 그래서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용인시가 상당히 커졌잖아요. 네.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용인시가 말이죠. 그 도시가 양적, 질적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주거 환경도 양호하고요. 그 서울 아파트 단지나 또 성남시 분당구 등 신도시 지역에 못지않게 용인시가 주거 환경이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수지지구가 뭐 백화점도 많고 또 대형마트라든가 또 아이들 교육 환경도 양호합니다.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입지가 양호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수지지구의 매매 가격 변동률을 좀 파악하셨다가 네. 매수 시기는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네. 내년 하반기가 적기가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꼭 맞을 수는 없어. 네. 그러나 그렇죠. 제가 볼 때 감각적으로 네. 흐름상 경제 흐름상 본다면 내년 하반기가 적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늘 매매 가격 변동률을 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세 파악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분께서 강남으로 출근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네. 교통도 괜찮아요. 교통도 예, 강남 예. 출근하기 예. 좋고요. 예. 그럼 뭐 굳이 다른 지역을 추천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예, 예. 수지 괜찮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질러님, 내년 정도에 아파트 구입 목적으로 현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예금자 보호법에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잖아요. 저는 여러 은행에 분산하기가 번거롭고 그래서 우체국만 거래하다 보니 거래 실적이 있어서 이율도 높고 편리해서 우체국만 이용합니다. 우체국 예금은 나라에서 관리해서 전액 보호가 된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여러 은행에 분산 투자해야 할지 지금처럼 우체국 예금만 쭉 이용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우체국 예금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국가가 운영하니까 네.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전액 보장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우체국 예금 쭉 이용하시면 됩니다. 쭉 이용하세요.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예. 나눌 필요 없습니다. 계속 우체국만 이용하셔가지고 이율도 높고. 좋아, 이율도 높고 예. 안전합니다. 우체국은. 예. 종민황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영상을 즐겨보는 36살 남성입니다. 최근 부천 범박동 일루미스테이트 분양 33평을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되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전망이 궁금합니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5억 3천만 원대에 교통이 안 좋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 고민이 됩니다. 현재는 서울 구로구에 전세 살고 있고 알뜰살뜰 모아선지 전세금하고 저축금액 등을 분양가에 지급하면 입주 전 23년 2월까지 대출은 1억 원 내로 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특별공급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특공이 특별공급이에요. 특별공급. 분양가 대비 5억 3천이라고 했는데 네. 대출 금액이 적어서 좀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죠. 1억 내로. 1억이니까 한 예. 20%밖에 안 되잖아요. 예. 투자 목적이 아니고요. 예. 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분양받은 거잖아. 네, 그렇죠. 특별 공급으로. 예.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입주하셔서. 그리고 지금은 교통이 안 좋아져도 네. 앞으로 2023년이면 3년. 앞으로 네. 한 4년 남았는데 3, 4년 남았는데 예. 아마 인프라가 많이 구축될 거고요. 교통 환경도 좋아질 것입니다. 현재는 좀 안 좋긴 하지만. 예. 좀 불편하더라도 예. 좀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러게요. 특공 예, 또 예. 당첨까지 되셨으니까. 예. 우민수님, 저는 송파구 가락동 다세대 주택 7세대 중에 부모님과 5층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은 6세대 중에서 전세 4세대, 월세 2세대입니다.
현재 보유 여유자금은 전세보증금 상환해도 되는 금액이 있는데 한 세대 빼서라도 월세로 전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님 여유자금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내가 볼 때는 네. 여유자금인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 경기가 위기가 오면 네. 가격이 하락하잖아. 집값이. 네. 예. 그런 하락기에 또 일부 투자하는 것도 매력이 있지 않겠어요? 아, 오히려 그때. 네. 그래야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죠. 이게 재테크 아니겠어요? 재테크죠. 그렇죠. 예. 네. 재테크의 기본이죠. 예. 그러면 현재는 여유자금을 차라리 보유하고 있다가 예. 나중에 그 여유자금 한도 내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 나오면 좋은 기회. 그렇죠. 예. 그런 기회는 10년에 한 번 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10년에 한 번 너무 10년? 텀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지요. 예. 이제 왔어. 이제 오고 있어요. 아, 지금 이제. 그러면 앞으로 온다, 이 말이야. 내년 정도. 예. 오영미님, 교수님의 강의를 계속 잘 듣고 있는 고양시 주민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금리를 내릴 거라고 하니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해서 많이 불안합니다. 창릉 신도시를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집을 매수해야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부동산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 침체로 네. 선진 국가들조차 기준금리가 지금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네. 바로 이거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릉 신도시는요. 네. 38,000 가구가 들어와요. 여기가. 그리고 서울하고 근접하고 네. 광역 교통망이 확충되고 그리고 앞으로 건설 예정이고 네. 여기는 경쟁력 있는 신도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기다렸다가 기다리시는 게 매수 시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피아 와이님, 성남 구시가지 전망 부탁해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사실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팔았는데 팔고 나서 2주 만에 너무 많이 올라서요. 너무 비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역전세로 관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팔고 나서 우리 집도 3천만 원이나 올라서 완전 손해봤습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예. 성남시가요. 예. 여러 구가 있잖아. 뭐 수성구, 분당구 여러 구가 있는데 분당구, 예. 3개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2009년 6월까지 네.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전까지는 하락했는데 7월 첫째 주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금 성남시가 13주째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팔고 만에 2주 만에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근자에 팔았나 보다. 예. 그래서 상승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지금 13주째 상승하고 있는데 예. 그러나 내년에는 집값이 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가셨다가 내년에 취득하는 것도 어떨지. 그런데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이잖아. 그렇죠. 무조건 2년을 살아야 돼. 예. 그러나 내가 들어갈 때 임대인하고 나는 1년만 살겠다.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 정도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냥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그냥 2년이야. 기본 2년. 예. 기본 2년인데 예.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약정하에 예. 1년만 나는 살겠다. 그러면 1년 할 수 있습니다. 1년이 가능한 곳으로 전세를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예, 가능한 곳이면서 임대인하고 이제 계약을 1년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1년 하고 이제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나 이제 이사 가겠다. 네. 보증금 달라. 네. 해서 그거 합쳐서 이제 또 집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령이 필요하거든. 2년 계약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년에 집 살 걸 예상한다면. 그럼 기회를 날려버릴 수가 그렇죠. 있는. 예. 여러 가지 불리기 많아요. 예. 남자 박재우님,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리디노메이션이 정부 관계자가 일으키고 말고를 결정합니까? 그들이 걱정 말라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둘째,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 일시적으로 집값은 떨어지는데 장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리디노미네이션이죠. 네. 리디노미네이션은 네. 정부가 결정하잖아. 네.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한국은행이 네. 결정하는데 네. 뭐 현재로서는 정부가 안 한다고 했어. 뭐 청와대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믿어야지. 이거 안 믿을 수 있나요?
이게 또 참 그렇게 말만 듣고 또 그렇죠.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말이죠. 리디노메이션 하겠다 그러면 또 뒤통수 갑자기 그렇죠.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참 어떤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되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정부가 완화하게 되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늘 정부는 스폰지 게임을 합니다. 규제했다, 완화했다, 규제했다, 완화했다 하는데 그 정부는 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규제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멀리 안목을 보면서 일관성 있게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주면서 정책을 좀 수립해야 하는데 그러나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집값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기가 있으면 상승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부동산의 저점과 고점이 상존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 변동률을 우리 스스로가 조사해서 발품과 손품을 팔아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완화보다는 좀 규제하는 쪽. 현재 규제하고 있죠. 규제하는 쪽이죠. 규제하고 있는데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막 규제했다 또 한 번 하고 또 하고 지금 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부동산 정책이 9번이나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식상한 거야. 좀 정부가 중장기적인 부동산 좀 정책을 수립해서 서민들이 먹고 살고 주거에는 만약 걱정하지 않고 좀 살았으면 좋겠고 반드시 집값은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죠. 김현미 장관 좀 열심히 하셔서 말이죠. 집값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김현미 장관. 집 사고 싶습니다. 예. 질문 댓글들 다 알아봤습니다. 아주 열변을 터졌어요 마지막에. 모든 국민들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늘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